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사법센터에서 마련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청원안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순 권력감시 1팀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봄빛날의 권력감시국 간사님, 이건빈 권력감시국 간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오셨습니다. 박용대 민변사법센터 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준 민변사법센터 운영위원님도 귀하게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간략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의지대로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올바르게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개혁입법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바로 검찰개혁의 적기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입니다. 이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과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은 바로 이러한 보완점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과 취지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든 그 권력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독립성과 시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안된 시민사회 법안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진보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해온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검찰의 특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린 현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은 이러한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가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마저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반론도 존재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행태를 볼 때 이런 우려와 비판이 기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 공소청법에 담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는 검찰총장 명칭 고수와 검사의 신분 보장과 함께 기존 검찰과 검사들의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 검사 통보, 검사의 입건 요청 등 수사 지휘권의 변칙적인 복원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보안 수사권까지 공소청에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훼손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 등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일원화 문제도 변칙의 여지를 남겨놓아서 우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입법청원에 따라서 제출된 안에 따른 입법보완이 절실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 기관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검찰의 특권과 남용을 걷어낸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이 입법청원에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검사와 조직이 악마화되지 않도록 잘못된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은 검찰의 민주화, 검찰의 정상화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안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사회민주당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받아 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오늘 청원안을 준비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안 취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재정 청원안에 대한 설명까지 이후에 함께 하신 소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권한 오남용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수사 통치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고 작년 9월 국회가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과 같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명칭 역시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강고한 저항 속에서 번번이 개혁이 퇴색되거나 어렵게 이룬 성과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만큼은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조직 분리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이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검찰개혁이 정말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면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오랜 길에서 다시 중대한 갈길에 섰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국민이 염원해온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국가수사본부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이름만 바뀐 거대 수사 기소기구가 탄생할 뿐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온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개혁은 번번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득권의 장앞에 타협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암흑의 시대까지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어설픈 개혁법안으로 마무리한다면 검찰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무늬만 개혁인 법안은 검찰개혁을 다시 실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어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공화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관철되는 수사 기소 분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입법 예고된 두 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부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입니다. 수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고난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수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의롭고 유능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19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이 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소청 법안의 주요 내용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소청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보면 국가소송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사경도 일반 사경처럼 지휘감독의 지휘에서 협의 지원의 지휘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칭했습니다.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마땅히 그렇게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수청도 중수청, 지방중수청, 그리고 경찰청도 경찰청, 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의 유지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37조도 현재의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현 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의 규정도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 역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도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외부적 통제입니다. 기소심의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하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입니다. 이번에 입법 청원하게 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 경제범죄 등 사개범죄 수사 대상 범죄를 한정합니다. 정부안의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는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중수청,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합니다. 셋째, 중수청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을 둡니다. 수사관 조직은 일원적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에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 경합 시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는 정부안의 수사 개시 검사 통보 제도나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중수청의 수사를 내부적,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중수청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답은 있습니다.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입니다. 바로잡히길 바라며 이 법안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준비한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고요. 공소청 법안 청원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장입니다. 오늘 정혜경 의원님께서 소중한 자리를 내주셔서 대리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위반한 불법 해고 사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 대리점은 CJ 대한통운 강서지사에 있는 유마곡 대리점 소속의 김동천 조합원입니다. 유마곡 대리점 대표 최경호는 이번 해고가 이미 두 번째 해고 사태입니다. 2024년 10월에 유마곡 대리점은 김동천 조합원을 1차로 계약 해지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0월 2일자로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요. 이때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못했고 김동천 조합원은 최경호 소장은
김동천 조합원의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 2021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 택배 노조가 투쟁하던 당시에 분류 거부 투쟁 당시에 대체 배송과 관련한 일부 문제를 삼아서 택배 노조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결국 2명의 조합원은 이 최경호 소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택배를 그만두기도 했었고요. 현재 유마곡 대리점에서는 택배 노조 조합원이 김동천 조합원과 함께 동승해서 일하고 있는 박영희 조합원 2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김동천 조합원에 대해서 2024년 10월 지속적 괴롭힘 끝에 결국 해고 조치를 단행했고요. 이 해고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비롯해서 재판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동천 조합원의 해고가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가처분 1심, 그리고 가처분 2심에서의 조정 과정, 그리고 본안 소송 1심 이 3차례에 걸쳐서 법원은 김동천 조합원의 해고가 무효다라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천 조합원은 2024년 10월에 해고당한 이후 2025년 7월 7일에 업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7월 7일 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7월 25일부터 최경호 소장은 또 다른 해고를 위한 명분 쌓기, 해고를 위한 공작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7일 날 업무 복귀하고 7월 25일부터 관련한 김동천 조합원이 무슨 계약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김동천 조합원의 해고를 위한 명분을 사실상 쌓기 시작해 왔고요. 7월 25일 최초 계약 해지 작년 통보를 시작으로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내용을 보면 사실상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성실 위반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사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최경호 소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캔 작업을 함께 해야 됩니다.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스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배송을 마무리한 다음에 스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객들한테 택배 기사 몇 시에 갈 거다 이런 문자도 발송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스캔 작업을 하루에 1건, 2건, 3건 이렇게 누락시켰다. 300건 중에 한두 건입니다. 누락시켰다라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그것도 매일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이후에 또 스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계속 해왔고요. 결국은 법원의 판결도 불복해서 현재 올해 2월 20일자로 다시 2차 계약 해지를 감행했습니다. CJ대한통운에도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묵인방조했다. 대리점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CJ대한통운이 묵인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작년 10월에 이 불법 행위를 끊임없이 일삼아 왔고 조합원들을 괴롭혀왔던 대리점 소장을 2년 재계약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현장에서 대리점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CJ대한통운은 그 행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2년 재계약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리점들의 불법 행위를 눈 감고 묵인해주고 방조해주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이러한 대리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해고 당사자인 김동천 조합원이 참여해 주셨고요. 부인 되시는 박영희 조합원도 함께 참여해 계십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동천 조합원님의 발언을 듣고 정혜경 의원님 발언을 듣고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천 조합원의 발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 근무한 지가 올해로서 9년째입니다. 다른 택배사에서도 근무하고 합의에 22년째 올해 택배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약 해지를 2번이나 당한 택배이사로서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년 7월 7일 날 긴 재판 끝에 겨우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복귀 이후 9개월 동안 해지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며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마곡 대리점 최경호 소장은 계약서에도 없는 계약 사유를 만들어 또다시 저희 업무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계를 이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일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최경호 소장은 본인이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강서지사와 CJ 대한통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또다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복귀 이후 겨우 정리해가던 빚도 다시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를 2번이나 당한 저희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택배노조 관계자 여러분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호소드립니다. 유마곡 대리점 최경호 소장과 같은 갑질 소장이 더 이상 택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생계 수단인 택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갑질 소장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계약 해지는 반드시 바로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업인 택배일을 저희 아내와 계속 하기를 오늘도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 사건 또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끊는 그런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당 노동 행위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임금 체불과 그리고 산업안전 위반 그리고 지금 있는 부당 노동 행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노동부 장관께서는 그와 관련된 조치 시급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준비된 발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유마곡 대리점이 사법부와 판결조차 휴지 조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려 3차례나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천 택배 노동자는 여전히 해고자 신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처럼 한 가정이 생계수단을 끊어버린 살인 행위입니다. 최경호 소장은 10번이나 계약 해지 내용 증명, 폭탄을 던지며 노동자의 피를 말렸습니다.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노조 파괴 목적이 다분합니다. 최 소장은 어용 노조를 만들어 조합비 대납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2021년에는 택배 노동자 사회적 합의부터 무시했습니다. 충실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부당한 대체 배송을 막으려고 했던 노동조합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악질 노조 파괴자 모습입니다. 이렇게 김동천 조합원에게는 표적 감시, 표적 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최경호 소장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불법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비유하는 CJ 대한통운도 공범입니다. 대리점의 노동자 탄압에 편승해 불법을 저지른 최경호 소장에게 2년간 재계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명백한 면죄부입니다. 최경호 소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 계약 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키십시오. 계약 해지 기간 동안 노동자를 생계 위협에 빠뜨린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원청 CJ 대한통운은 불법 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관리 감독 책임에 나서십시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동천 조합원은 다시 당당하게 택배 차량을 몰아야 합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최경호와 같은 악질 소장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한 반복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보당은 생활물류법을 보완하고 부당 노동행위, 부당 살인행위를 막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생입니다. 택배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이남진입니다. 뉴마각 대리점 최경호는 불법 계약 해지 즉각 처리하고 CJ에 대한 통운은 대리점 불법 행위 재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오늘 2년째 불법적인 계약 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김동천 조합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김동천 조합원은 2024년 9월 30일자 1차 계약 해지에 이은 2026년 2월 20일자 2차 계약 해지, 두 차례에 걸친 일방적 불법 계약 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해고로 인한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뉴마곡 최경호 소장은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김동천 조합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최경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 법원은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물러나는 것이 인지산정입니다. 그러나 최경호는 김동천 조합원이 복귀하자마자 또 다른 계약 해지의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천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열거해가며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용 증명 10차례를 걸쳐 발송해 왔습니다. 심지어 김동천 조합원을 업무 방해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판정되는가 하면 한창 배달로 정신없는 시간대에 카톡방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신적 압박을 계속해왔습니다. 2월 20일 결국 2차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김동천 조합원을 일방적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동천 조합원에게 그 어떠한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최경호는 김동천을 내쫓기 위한 하나의 목표 아래 차근차근 자신의 구상을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경호의 악의적 행동은 CJ 대한통운의 묵인과 방조 아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뉴 마곡 대리점의 제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신 아무런 조건 없이 2년간의 재계약을 보장하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입장을 확인한 최경호가 기세 등등하여 2차 계약 해지를 단행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김동천 조합원은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이 최경호의 무리한 계약 해지가 불법이었음을 또다시 판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최경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해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힘없는 노동자가 언제까지 이러한 괴롭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합니까? 최경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또 다른 뉴마곡 대리점의 조합원은 지난해 결국 택배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특수고용자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계약 해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즉시 불법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리점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위반하여 무분별한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 CJ 대한통운 뉴마곡 대리점 최경호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행하고 계약 해지를 즉각 철회하라. 2026년 3월 21일 전국 택배 노동조합.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로서 노동 공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4.5 라이프로 시민의 하루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시민의 하루를 지키는 노동정책 서울 4.5 라이프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시민이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주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무려 1,846시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OECD 국가들 평균 시간인 1,700시간대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가와 수면, 노동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시간 주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기업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노동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정책, 한마디로 서울 4.5 라이프를 제안합니다. 서울 4.5 라이프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삶의 시간을 늘리는 도시의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차 출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형 근무제를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업종별, 기업별 협약 방식을 통해서 서울형 주 4.5일제를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안전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는 주 4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란 사태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 4일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실 것입니다. 이제 4.5일제를 포함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하여 주요 환승 지점의 역세권에 통합돌봄센터와 공유 오피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서울형 유형근무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출퇴근길에 아이와 부모님을 공공 통합돌봄센터에 맡기고 바로 일터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돌봄과 노동이 가깝게 위치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 역세권에 공유 오피스를 설치해서 복잡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회사 근무지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한 근로 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이 공공의 힘으로 돌봄과 노동이 가까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의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서울의 비정형 노동자는 현재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보험을 설계해서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정뿐만 아니라 노사정기금과 중앙정부의 기금을 연계하고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사내복지 근로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서울 노동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 노동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취약 노동자, 병원의 필수 노동자, 저임금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등 서울의 노동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시민의 직업 능력 향상과 숙련 형성 교육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50플러스 센터, 여성개발센터 등 서울의 직업교육기관을 재편하고 서울시민 자기활동 계좌제를 도입해서 직업훈련과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공공기관 계약에서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최소 계약 시간 보장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주휴수당 부담과 4대 보험 절감을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서울은 노동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 민간 위탁시설에서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 계약 시간 보장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이 먼저 노동의 모범 도시가 되고 공공이 좋은 고용주 역할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개인 사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은 청년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답게
창업과 도전이 가장 활발한 도시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전의 기회에 비해서 실패 이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은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2030 개인 사업자의 폐업자는 2021년 약 6,000명에서 2024년 기준 9,000명으로 증가했고 폐업률도 50%에서 62%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창업의 실패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곧바로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재도전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이 창업의 기회를 지원했던 것처럼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폐업으로 소득 중단 상황이 됐을 때 실업급여의 하한 수준의 재도전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를 넘어서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 청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노동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시민의 하루를 넘어서서 시민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시민들은 일과 통근, 돌봄 속에서 사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더 많이 일하는 도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영배는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릴 첫 번째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개인의 삶의 시간은 늘리는 도시, 도전하는 청년에게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는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 4.5 라이프로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에 11시부터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가 서울에 대한 고민과 공약을 시민들과 토크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시간평등 서울 정책 토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자 간담회가 있으니 많은 기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변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출퇴근 교통혁신과 관련된 공약 발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변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사람의 경기인으로서 경기 북부와 남부에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부터 경기도의 의원, 또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 살고 일하며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교통은 일자리, 육아, 복지, 의료 등 일상을 결정하는 삶의 기반이며 특히 출퇴근 교통은 경기인의 하루와 삶의 피로를 가장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이라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출퇴근 교통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저는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바꾸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혁신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경기 출퇴근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전세버스와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에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버스를 공급하고 예약 기반 좌석제로 운영하여 기다림 없이 확실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출퇴근 버스는 특정 노선 종일 운행을 일괄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 수요가 높은 노선을 발굴해
운영 일당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객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교통 체계 혁신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물꼬를 튼 경기 프리미엄 버스가 채택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도입된 지 7년이 된 지금까지도 프리미엄 버스는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직까지도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50대가량 운영되고 있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모델을 개선하고 1000대까지 확대하는 경기도형 출퇴근 버스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출퇴근 서비스를 통해 자가용 중심의 출퇴근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전체의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광역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께도 조금 더 편안한 출퇴근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퇴근 교통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전철과 광역철도 중심의 출퇴근 교통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원역, 동탄역, 의정부역, 별내역 등 통근 수요가 많은 거점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중간역 출발 열차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철도 거점과 버스를 연결하는 광역 환승 기능을 강화하여 환승 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 피로를 줄이겠습니다. 나아가 환승 거점 주차 시설을 출퇴근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환승 거점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의 주차 부담이 환승 체계 안에서 덜어지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경기도의 지상역은 단순한 철도 승하차 공간이 아니라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 허브이자 미래 교통 환경의 중심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을 추진하며 수도권 도심 운항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 킨텍스 인근에는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지상역사 옥상은 핵심 도심지에 위치한 도심 항공교통 버티포트의 최적 입지입니다. 버스와 철도, 환승 주차를 넘어 도심 항공교통까지 연결되는 미래교통 인프라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기 출퇴근버스 도입과 지하철 수송역 확대, 환승체계 개편은 서로 별개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제안한 한 번 환승으로 완성되는 출퇴근길을 위한 하나의 교통 시스템입니다. 편안한 대중교통이야말로 자가용 교통량을 줄이고 경기도민의 덜 피곤한 출근길을 만드는 구체적인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출퇴근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서울 진입도로 확대, 지하차도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장기 인프라 사업만 이야기하며 조금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덜 피곤한 출근길, 덜 피곤한 경기인을 위해 지금 당장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대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는 공공생리대 시행을 환영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생리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환영합니다. 월경용품은 여성들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필수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안전성 우려 속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월경용품 비용 지원 사업 또한 까다로운 선별 과정 탓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지원 사업의 실제 이용률은 83.7%에 그쳤고 예산 불용액은 약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생리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촉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국가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여성 건강권 보장에 큰 진전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 정해진 종류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월경용품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에서도 지원금 부족과 사용처 제한으로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온 만큼 앞으로 정책적 보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부터 공공장소 월경용품 상시 비치와 모든 여성 시민에게 제공되는 매월 15,000원 월경카드 지급을 병행하여 진정한 무상생리대 시대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생리대가 현물 지급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듯이 저가 생리대의 안전성 우려도 잔존하는 상황입니다. 저가 생리대는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또한 더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생리대 사업이 전국에 안착되어 누구도 월경용품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는 따로 없는 거죠? 네, 잠깐. 쓰시죠. 2번? 3번이 네. 밀착. 좀 밀착.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을 돕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블루 페이스메이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작은 문턱 하나를 낮추고자 합니다. 정치는 가진 사람들의 방패가 아니라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 용기는 있지만 문 앞에서 멈춰선 사람, 도전하고 싶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벽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30cm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30cm라는 높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서는 넘기 힘든 높이입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에게도 혼자서는 넘기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 조금만 밀어준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의 문턱도 바로 그런 높이입니다. 거대한 벽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밀어주면
넘을 수 있는 문턱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문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턱을 낮추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블루 페이스메이커를 결성하고 30cm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지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정치에 가장 어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이 실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페이스라는 이름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이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기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블루 페이스 메이커는 바로 그런 정치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그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청년권리당원 김현우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길은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청년들이 정치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사람과 응원하는 사람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문턱을 30cm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민철아,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주당은 너한테 공천 안 준다. 매일같이 제 채널에 달리는 악플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정치는 늘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어야만 하는지. 저는 24살 평범한 청년입니다. 동시에 매달 8천만의 조회수로 이재명 정부의 악마화를 밝혀내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치를 쉽게 전달하며 윤허개인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와 싸워온 정치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요 채널에서 마주한 현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악마와 윤허개인 극우 세력들이 퍼뜨리는 가짜 정보가 판치는 그 SNS 속은 청년들을 가짜뉴스로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팩트체크와 콘텐츠로 늘 맞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싸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라는 가장 높은 벽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백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평당원인 너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겠냐며 비웃음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비웃음은 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두드렸던 그 균열을 더 넓게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의 문턱을 낮춰 평당원이라도 능력과 의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발돋움해 평당원이 지방선거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역사상 최연소 광주광역시의원 이명노입니다. 정치는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문턱을 낮추려 합니다. 블루 페이스메이커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100명의 후보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00명의 페이스메이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힘없고 백 없는 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을 찾겠습니다. 후보님들 연락 주십시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돕고 싶은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는 후보들을 우리가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수와 페이스메이커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지원 유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분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단돈 100원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원으로 블루 페이스메이커 로고가 박힌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시면 전국의 동지들이 알아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그 작은 스티커가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연대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함께 뛰는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블루 페이스메이커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있어서 자력 경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감사 보고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루 현안 질의를 하고자 요청해서나 민주당이 거부했고 오전에는 환자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업무 보고 받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한 부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현안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임의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했지만 1280건 임의신고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처럼 희석, 분주가 필요 없는 백신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해외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임물 신고일보다 재조사 통보 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조사 통보 요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만으로 조사하고 백신이 폐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건도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정은경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적극 행정이라는 말로 정은경 장관을 감싸려 했습니다. 안전성을 폐기한 적극 행정은 언어 도단입니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 민주당은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백신 임을 신고된 경우 접종 전 국민께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임을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도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유효성과 안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자 추가 사망자 발생 시 해당 로트, 즉 동일 제조 번호는 봉인 조치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전 국민 70% 접종률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태도도 매우 안일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2주가 지났지만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420만 국민께 위해 우려 백신 접종 사실을 알리고 이상 반응 유무 확인 및 요구가 있을 시 인과성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논란이 커질 것이 두려워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 임승관 질병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에 대해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으로 2021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미접종 시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같은 해 3월 1차, 6월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약 5년은 지난 후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피해 보상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 추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특별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질병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 그 믿음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국민이 납득하고 방역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본회의 현안 질의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 겸 미디어 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일잘러 정원호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국회 프레스데이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앞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꿈을 하나씩 착착 이뤄나가기 위한 정원호 후보의 생각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원호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호입니다. 국회 이곳은 제가 8년간 근무했던 곳이라 굉장히 익숙한데요. 지난 내란과 탄핵에 겨울 바람, 찬바람이 몰아치던 곳이었고 또 지금은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날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 성동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이틀 전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세훈식 무능한 정시행정을 끝내고 정원호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들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갑의 최현일 의원은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국회 프레스데이입니다. 네, 간단히 정원호 후보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밖에 있는 백브리핑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질의 주시면 정원호 후보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백브리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알죠. 죄송해요. 예. 네, 진보당 국회의원단 입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회가 다시 입법의 시간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 민생, 민주, 평등 분야 45개 입법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번 3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 국회의원단 모두 와 있고요. 윤종우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전종덕 원내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입장문은 윤종우 원내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동, 민생, 민주, 평등 4대 분야 45개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개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전체 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파산까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절박한데 정치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특히 3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국민으로 접어들면 입법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매주 본회의를 개의해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은 진보당은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진보당이 제안하는 주요 입법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 입법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진보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안전부실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건절하고 임금 직접 지급을 확대하며 건설기계 전대 금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건설 현장이 죽음 현장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으며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입법입니다.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간병급여를 포함하여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청년에게 이직준비급여를 도입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최소보장과 임대차 보호 강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민주입법입니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3 내지 5인 선거구 확대와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 넓히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애우를 제한하여 특권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넷째, 평등 입법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구조적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와 임금 격차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신 중지 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몸과 성,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진보당이 제시한 45개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고 사회적 필요도 분명한 법안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개혁입법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노동, 민생, 민주, 평등 4대 분야 45개 입법 과제가 반드시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의 교주이자
이재명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 폭로를 두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언 등 이른바 사법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법의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 고발하십시오.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민주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김어준의 강우병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자초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수많은 음모론을 옹호해온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음모론 타령을 하고 있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규명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법치를 흔든 책임은 이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꺼내든 지방선거용 추경, 나라 곳간 털어 표사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전매 특허인 추경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중동 정세 불안을 핑계삼아 추경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3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추경에 이어 새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에너지 대책과 민간 경제 활력 제고가 우선이지 추경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섣부른 미봉책일 뿐입니다.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논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포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걸핏하면 재정을 맞는 키처럼 휘두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표를 사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추경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한해 편성하는 비상 수단입니다. 일시적인 돈 풀기는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진행하는 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중동 정세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번 추경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막아내고 무너진 국가 재정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형 재정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민 두고 마기 타령하더니 청와대가 마기 소굴입니까? 부동산 재테크 동호회입니까? 성남라인 정종욱 청와대 성평등 가족 비서관의 농지 쪼개기 의혹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 가족의 기획부동산 쪼개기 땅 매입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아내는 2023년 8월 충남 아산의 149제곱미터 규모 대지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1억 7,500만 원에 매입했고 윤 비서관의 처형 역시 같은 필지의 일부인 66제곱미터를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토지는 한 필지를 쪼개 여러 명에게 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방식으로 거래됐으며 매입자만 무려 16명에 달합니다. 윤성혁 비서관 가족의 땅은 3년 전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잡풀만 우거진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1.5km 인근에는 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주변에는 복수의 산업단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주거용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가용인 것처럼 가장해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고 그의 금수저 딸은 강남 개포동 상가 건물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해온 건물을 청약 직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해 꼼수 무주택자 자격을 맞춰 45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국정을 논의하는 곳인지 부동산 재테크 동호회인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마기 타령을 하더니 정작 청와대가 마기 소굴이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주변 측근들은 기획부동산 쪼개기 매입과 각종 투기, 꼼수 세금 회피 및 청년기의 박탈 등의 이름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에 진심인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본인들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벌지 못하게 깽판을 치며 성장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몸담고 있는 참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입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내로남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이재명 정부의 막무가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등 극심한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청와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부터 즉각 시행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단 한 톨의 신뢰라도 얻길 바란다면 국민에게 훈계하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말로만 하는 절연이 아니라 실천하는 절연이어야 된다는 그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져가는 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우리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결의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결단이 보수 재건을 위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해서 고개 한번 숙여 사과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또 말로만 끝나는 사과는 매우 공허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원하시는 것은 종이장 위에 다짐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뼈아픈 실천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저 조경태는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발휘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5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의 진실된 사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당시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절연을 결의했다면 먼저 절연을 외쳤던 동지들과 또 국민들을 향해 쏟아냈던 비난부터 거둬들이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둘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야 합니다. 불법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고성국 등 당내 극우 인사들을 즉각 제명, 출당시켜야 합니다. 낡고 극단적인 목소리와의 결별이야말로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과장 확실한 행동이자 정명입니다. 넷째, 탄핵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겠다면서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당론 뒤에 계속 숨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다섯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6명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2.3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바로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질밥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에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 최소한의 후속 조치마저 실행할 용기가 없다면 보수의 몰락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장동혁 대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수신 장군의 사즉생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진짜 보수의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극우 세력을 과감히 떼어내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모두 하나로 통합해 냅시다. 뼈를 깎는 실천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세신의 맨 앞줄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진행되는 민주파출소 정례 브리핑을 오늘 수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례 브리핑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저는 뉴델리가 오늘자 3월 11일 날 단독 민주파출소의 이율 배반, 김어준 방송 공소 취소, 검 개혁 거래설 좋지 않기로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뉴델리 기자가 오늘 오전 9시 43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하거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20초 될 겁니다. 제가 33초 총 통화 시간인데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특정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다. 현재 시점에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뉴델리는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제목과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쓰는 제목 장사입니다.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훼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델리 기사 제목에 좋지 않기로 표현을 사용해서 마치 민주파출소가 해당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목을 써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그동안 매주 금요일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 커뮤니티,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총망라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에 정부 기관인 언론중재위와 언론중재위와 방심위를 통해서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정부와 관련된 주장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 언론에 제공하는 형식보다는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민소통위에는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뉴델리에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했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검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보도는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 중요한 공적 기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게 쌓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파출소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소통회입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당 조치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뉴델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파출소에서 언론중재 조정 신청은 총 7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성립이 4건이 있었고 불성립이 1건 있었고 기각 1건, 진행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기사 삭제권, 국민의 알 권리 막힌다. 반론,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열람 차단 청구권은 기사를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기사 삭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기사가 차단된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의 심리 절차와 언론사의 의견 개진 및 합의가 전제되는 사후적 분쟁 조정 제도이며 사전 검열이나 기사 삭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반론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의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해왔다는 본인들이 반론을 써놓고 정정해놓고 똑같은 재하의 기사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25년 8월 18일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에서 북선전 공신 불러 반미 공산주의 찬양 세미나 한국 식민지 노예 상태, 이건 제가 반론을 신청한 건데요. 민주당은 특정 발제자 일부 표현을 전체 행사의 성격으로 일반한 것은 부당하며 본 행사를 북한 찬양이나 반미 선전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를 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정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또다시 이 왜곡한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